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전 세계가 한국을 봤다. 그리고 놀랐다. 1988년 10월 1일 미국 뉴욕타임즈가 올림픽 특집 기사를 냈다. 이게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서울은 도쿄나 파리 못지않은 현대도시다. 전자채점 시스템, 대형 스크린, 완벽한 중계 시스템, 올림픽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다. 올림픽 기간 내내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었다. 교통도 막히지 않았고 시설도 고장나지 않았다. 1988년 10월 3일 BBC가 서울올림픽 폐막식 생중계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대회다. 한국인들의 조직력과 완벽주의가 빛났다.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다. 선진국 무턱에 있는 나라였다. 198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432달러를 넘었다. 1953년 67달러였는데 30년 만에 81배가 된 거다. 같은 해 1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다. 아시아의 네 머리용, 한국이 선두로 나서다.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한국 이 있는 나라를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1980년대가 끝날 무렵 한국은 더 이상 가난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제 기술 강국이 됐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나라가 된 거다. 하지만 1990년대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도전을 던지게 된다. 이번엔 진짜 위기가 찾아올 거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한국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선진국 무턱에 섰다는 생각이었다.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세계는 크게 변했다. 냉전이 끝났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됐다.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1992년 8월 삼성전자가 런던의 디자인 센터를 열었다. 도쿄에도 뉴욕에도 센터를 만들었다. 더 이상 값싼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1993년 6월 영국 파네이션 타임스가 삼성 런던 디자인 센터를 취재했다. 삼성 연구소에는 30국에서 온 디자이너들이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한다. 한국이 세계로 나간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1993년 12월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엑센트라는 모델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또 하나의 싸구려 아시아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대는 놀라운 전략을 짰다. 10만 마일 보정이었다. 이 차가 10년 안에 고장나면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거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안 하던 걸 한국 회사가 한 거다. 1994년 3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썼다. 현대 신년 보정은 도박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는다. 1970년대 일본 차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차도 미국 시장을 잠식할 것이고 1995년 10월 12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거다. 한국은 OECD 역사상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운국이 된 케이스다. 1950년대 UN 원조를 받던 나라가 4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다. 1950년 10월 13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헤드라인이었다. 한국 마침내 선진국 반열에 42년 만에 기적 완성, 한국은 환호했다.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한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성장한 대가였다. 1996년 1월 한보 철강이 부도위기에 몰렸다. 부채가 5조 원이 넘었다. 그해 3월 한보 철강이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연쇄 반항이 시작됐다. 7월에
산미그룹이 쓰러졌고 11월에는 진로그룹이 무너졌다. 1997년 1월 한보사태 특검이 시작됐다.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이 드러났다. 외신들이 불안한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1997년 3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냈다. 한국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무료하게 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다르다고 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경제 펀더멘탈도 튼튼하다고 말했다. 1997년 7월 2일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태국 바트가 폭락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7월 인도네시아가 흔들렸다. 8월 말레이시아가 위기에 빠졌다. 필리핀도 위험했다. 한국은 아직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면서 이상한 지구가 나타났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0월 23일 기아자동차가 부도 처리됐다. 당시 한국 파리 그룹이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997년 11월 들어서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1월 17일 외환보유고가 6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한 달 전만 해도 300억 달러가 넘는데 말이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은행들도 위험했다. 달러가 없어서 수입 대금을 못 내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1997년 11월 27일 저녁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총리가 나와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IMF, 그건 망한 나라가 가는 곳이었다. 42년간 쌓아 올린 게 모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 1997년 11월 22일 미국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다.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 IMF 구제금융 신청.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가장 강했던 한국이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다. 한국식 자본주의의 실패다. 11월 말 IMF 조사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들은 한국 경제를 사차시 조사했다. 그리고 12월 3일 구제금융 조건을 발표했다. 총 550억 달러 지원. 그 대신 강력한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금리 인상, 긴축 재정, 기업 구조 조정, 금융개혁. 1997년 12월 18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IMF 위기 가운데서 치러진 선거였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다.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IMF와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건은 가혹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998년 1월 상황은 끔찍했다.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시작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일자리를 잃었다. 1월 한 달 동안만 30만 명이 실직했다. 거리마다 명예퇴직 안내문이 붙었다. 40대 가장들이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다. 1998년 2월 영국 한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을 냈다. 한국은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1998년 3월 실업률이 7%를 넘어섰다. 실업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 1년 전만 해도 2%였던 실업률이 3배 이상 뛴 거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났다. 서울역 대합실에 자는 사람들이 생겼다. IMF 극복 캠페인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1998년 4월 독일 기자가 서울을 취재했다.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42년간의 기적이 2년 만에 무너졌다. 이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봤다. 10년 걸릴 거라고 했다. 어떤 전문가는 20년 후도 모자랄 거라고 했다. 그런 바로 이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세계를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다. 1998년 1월 5일 이상한 광경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다.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금돼지, 저금통까지 모두 들고 나와서 나라에 기부했다. 그리고 모은 금으로 빚을 갚자는 운동이었다. 1998년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서울 거리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선 것이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내놓는다.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가져온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 금모기 운동이 이건 정부가 시키지 않았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였다. 방송에서 처음 제안했고 시민들이 호응한 거다. 3개월 만에 모인 금이 227톤이었다. 350만 명이 참여했고 돈으로 환산하면 22억 달러였다. 1998년 4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이 현상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냈다. 한국인들은 국가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이런 국민적 단합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저력이다. 금모기만이 아니었다.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8년 2월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다. 그 대신 반도체와 휴대폰에 모든 걸 걸었다. 현대는 기아를 인수했다. 두 회사를 합쳐서 규모를 키운 거다. LG는 석유화학 부분을 정리하고 전자와 통신에 집중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이었다. 1998년 6월 일본 미케이 신문이 한국 기업들을 취재했다.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 이런 과감함은 일본 기업에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1998년 한 해 동안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률이 8.6%까지 치솟았다.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40대, 50대가 거리로 내몰렸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었다. 1998년 9월 프랑스 르몽드지가 서울을 취재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벤치에서 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회사원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고통스럽지만 계획을 밀어붙였다. 1998년 7월 금융위기 구조법이 통과돼 부실은행을 정리하고 금융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5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 10개 은행이 합병됐고 은행은 10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1998년 12월 놀라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출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자동차 수출도 증가했다.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1999년 1월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성장이었다. 외신들이 놀라기 시작했다. 10년은 걸린다던 회복이 1년 만에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 거다. 1999년 6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특집을 냈다. 믿을 수 없는 회복 속도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끝났다고 봤다. 그런데 이미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비결은 역시 국민들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다. 1999년 말 인터넷 벤처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IMF로 실직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섰다. 네이버가 1999년에 시작됐고 다음도 같은 해에 출범했다. NC소프트, 넥슨 같은 게임 회사들도 이때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코스닥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랐다. 벤처 열풍이었다. 20대 청년들이 100만 장자가 됐다. 2000년 6월 미국 월스트저널이 한국의 벤처 붐을 취재했다. 한국이 실리콘 밸리를 만들고 있다. IMF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 젊은 인재들이 대기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다. 2001년 8월 23일 역사적인 날이 왔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거다. 원래 2004년까지 갚기로 했던 빚을 2001년에 다 갚아버린 거다. 3년 9개월 만이었다. 세계가 10년 걸리다고 했던 회복을 3년 만에 완료한 거다. 2001년 8월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다.
불사조 한국, IMF 초기 상황,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른 회복. 땀 같은 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마게인의 차인처는 이렇게 썼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IMF 위기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2002년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 실업률이 3%대로 떨어졌고 성장률은 7%를 넘어섰다. 그런데 2002년에 한국에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한일 월드컵이었다. 2002년 5월 31일 월드컵이 개막했다. 한국 대표팀은 16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폴란드를 이기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겼다. 스페인까지 꺾고 4강에 올랐다.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 응원을 했다. 대한민국 감성이 서울을 뒤덮었다. 2002년 6월 26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거리 응원을 일면에 실었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다. 1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 한국인들의 조직력이 놀랍다. 월드컵이 끝난 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IMF 위기를 극복한 나라, 그리고 이제 축구에서도 4강에 오른 나라. 2003년 한국 드라마가 일본의 히트를 치기 시작했다. 겨울 연가였다. 일본 중년 여성들이 병준에게 열광했다. 2004년 중국에서 한국 가수 보아가 인기를 끌었다. 한류라는 단어가 국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4년 9월 영국 BBC가 한류 현상을 다룬 특집을 방송했다. 일본과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음식, 아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한다. 2005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인텔을 제치고 1위가 된 거였다. 2006년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다. 세계 5위 자동차 회사가 됐다. 200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54년 만에 300배가 된 거다. 2007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특집을 냈다. 한국은 두 번 기적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1960년 마이너스 1990년 경제성장이었고, 두 번째는 1998년 마이너스 2007년 IMF 극복이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IMF 위기 10년 만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있었다. 더 강해졌고 더 경쟁이 있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었다. 바로 문화였다. 2008년 9월 세계 경제가 다시 흔들렸다. 미국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 2008년 금융위기였다.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유럽도 위기에 빠졌다. 10년 전 IMF 악몽이 떠올랐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2009년 한국 경제는 0.8% 성장을 기록했다. 플러스였다.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였다. 2009년 4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했다. 한국은 10년 전과 다르다. IMF 위기를 겪으며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2009년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화 수출이 본격화된 거였다. 2009년 9월 아이돌 그룹이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쌓기 시작했다.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수백만 조회수의 콘서트를 찍었다. 잠시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날아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됐다. 2010년 3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한국은 인터넷으로 문화를 수출한다. 영화관이나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직접 전 세계의 음악을 판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다. 2010년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퍼졌다. 유튜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영상이 수천만 조회수를 찍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문화산업 특집을 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42억 달러를 넘었다.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를 합친 금액이다. 이제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수출 엔진이다. 그런데 외신들은 궁금했다. 한국 문화가 왜 인기 있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다. 2011년 11월 미국 뉴욕타임스 SM 엔터테인먼트를 취재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놀라웠다. 한국은 문화를 산업으로 만들었다. 아이돌 그룹은 만드는 과정이 마치 반도체를 만드는 것처럼 체계적이다. 연습생을 선발해서 5년씩 훈련시킨다. 노래, 춤, 외국어, 연기까지 가르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완벽한 퍼포먼스를 목표로 했다. 1970년대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에도 적용된 거다. 그리고 2012년 7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다. 2012년 7월 15일 유튜브에 올라간 이 뮤직비디오 전 세계를 뒤집었다. 말춤이 전 세계로 퍼졌다. 2012년 10월 조회수 1억 돌파, 11월 5억 돌파, 12월 21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넘었다. 미국 대통령이 말춤을 췄다. 유엔 사무총장이 따라쳤다. 영국 총리도 춤을 췄고 2012년 10월 미국 타임지가 싸이를 표지인물로 선정했다. 세계를 춤추게 한 남자.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시대의 첫 글로벌 히트다. 그런데 외신들이 주목한 건 싸이 어게인이 아니었다. 2012년 12월 30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냈다. 강남스타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20년간 준비해온 문화산업의 결과다. 1970년대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들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0년대에 이 결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문화 콘텐츠에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2010년에도 스마트폰과 유튜브라는 완벽한 플랫폼을 만난 거다. 2013년 6월 13일 방탄소년단이 데뷔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작은 기획사 출신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유튜브와 트위터로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했다. 한국어로 노래했지만 메시지는 보편적이었다. 2014년부터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 남미에도 유럽에도 중동에도 팬들이 생겼다. 2015년 11월 영국 BBC가 방탄소년단 현상을 취재했다. 이들은 어느 장벽을 뛰어넘는다.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른다. SNS로 직접 소통하며 전 세계의 팬덤을 만들었다. 2017년 5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상을 받았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이었다. 2018년 5월 방탄소년단의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다. 비영어권 가수로는 12년 만이었다. 2018년 10월 10일 미국 뉴욕타임스 일면에 방탄소년단이 실렸다. 방탄소년단은 비틀스 이후 가장 성공적인 보이그룹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한다. 이것은 문화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같은 시기 한국 영화도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25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 최초였다. 2019년 5월 26일 프랑스 르몽드가 일면에 실었다. 한국 영화가 칸을 정복했다. 봉준호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적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리고 2020년 2월 9일 역사가 만들어졌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거다.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였고 그것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2020년 2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헤드라인이었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를 이겼다. 이것은 문화 권력의 이동이다. 더 이상 영어가 세계 영어의 언어가 아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그리고 2021년 9월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었다.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이 드라마는 전 세계를 휩쓸었다. 11개국에서 1위를 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2021년 10월 영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제작비, 연출, 연기, 스토리 모든 면에서 할리우드 수준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할리우드를 넘어섰다. 2019년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2020년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2021년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위, 3년 연속 한국 문화가 세계를 장악한 거다. 2021년 1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특집을 냈다.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나? 70년 전 먹을 것도 없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사람에게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비결이 뭐였을까? 역시 완벽주의였다. K-팝, 아이돌은 수천 번 연습한다. 한 동작, 한 음정도 완벽할 때까지 반복한다. 드라마 제작진은 디테일에 집착한다. 영화 감독은 타협하지 않는다. 1970년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 문화가 2010년대 문화 콘텐츠에도 꽃을 피운 거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교육이 있었다. 1950년대 학교를 지었던 그 선택. 글을 읽고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만든 거다. 2019년이 끝날 무렵 한국은 완전히 달라 있었다. 제조업 강국이면서 동시에 문화 강국이 된 거고, 세계가 한국 자동차를 타고 한국 스마트폰을 쓰면서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 시대가 온 거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보고됐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됐다. 이탈리아가 멈췄고 스페인이 멈췄고 미국도 뉴욕이 폐쇄됐다. 경제가 여전히 얼어붙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봉쇄하지 않았다. 대신 검사, 추적, 격리라는 3T 전략을 썼다. 드라이브루스 검사소가 등장했다. 차에 탄 채로 10분 만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루 검사 능력이 2만 명을 넘었다. 2020년 3월 중국 중순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일면에 실었다. 한국은 봉쇄 없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 대규모 검사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이 핵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효과적 방향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020년 4월 영국 BBC가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2015년 메르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다. 실패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DNA가 또다시 작동했다. 정확한 분석이었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 때 38명이 사망하는 실패를 겪었다. 그 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2020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지정했다. 각국 정부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러 왔다. 그런데 코로나 와중에도 한국 경제는 멈추지 않았다. 2020년 삼성전자가 오직 통신장비 수출을 늘렸다. 전 세계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통신 인프라 수요가 폭발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늘렸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한국산 배터리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202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9%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한 나라였다. 미국은 마이너스 2.8%, 유럽은 마이너스 6%였다. 2021년 들어서면서 한국은 완전히 회복됐다. 7.2%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2021년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노트북, 태블릿 수요가 폭발했다. 데이터 센터가 급증했고 AI 연산 수요도 늘어났다.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2021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SK하이닉스의 특집을 실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승자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의 80%를 공급한다. 삼성도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력이다. 2022년 또 다른 한국 기업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대자동차였다. 22년 현대차 글로벌 판매량이 680만 대를 넘었다. 세계 3위로 올라선 거다. 특히 전기차 아이오니어가 유럽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2022년 5월 독일 쇼핑LG의 아이오니고를 시승한 후 기사를 썼다. 현대차가 테슬라를 위협한다. 디자인, 성능,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해야 할 상대다. 2023년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선택을 했다. 위기일 때 투자하는 거였다. 2023년 3월 삼성전자가 용인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했다. 300조 원 투자 계획이었다. 2023년 7월 SK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를 선언했다. 2023년 8월 미국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분석했다. 한국은 경기 침체에 투자한다. 1980년대 오일 쇼크 때도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위기 때 투자해서 회복기의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다. 2023년 11월 챗 GPT 열풍이 불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다. 엔비디아, HBU의 SK하이닉스, HBM 삼각으로 들어갔다. 2024년 1월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120조 원을 넘어섰다. 2024년 3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SK하이닉스 특집을 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숨은 감자다. 엔비디아가 주목받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한국에 있다. HBM 없이는 AI 혁명도 없다. 2024년 상반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그리고 2024년 7월 역사적인 순간이 왔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1953년 67달러에서 2024년 4만 달러, 71년 만에 597배 증가한 것이다. 2024년 8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경제 70년을 분석한 대형 기업 기사를 냈다. 한국은 어떻게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었다. 기사는 한국 성공의 6가지 요소를 정리를 했다. 첫 번째, 교육이었다. 1950년대 배고픈 때도 학교부터 지었던 그 선택. 인적 자원이 곧 천연 자원이었던 거다. 두 번째, 속도였다. 한국은 항상 남들보다 빨랐다. 계획을 세우면 즉시 실행했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했다. 세 번째, 완벽주의였다. 작은 부품 하나, 드라마 한 장면, 안무 한 동작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 대충이라는 게 없었다. 네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다. 1950년대 전쟁, 1970년대 오일 쇼크,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5번의 위기를 5번 다 기회로 만들었다. 다섯 번째, 국민적 단합이었다. 1998년 금모기운동,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2020년 코로나 방역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여섯 번째, 절대 만족하지 않는 자세였다. 반도체 1위를 해도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K-팝이 성공해도 다음 그룹을 키웠다.
1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1위게 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다. 2024년 10월 프랑스 르몽드가 한국 특집 시리즈를 냈다. 제목이 인상적이다. 기적이 아닌 전략, 한국은 어떻게 성공 방정식을 만들었나. 기적이 아니라 전략, 정확한 표현이었다. 2024년 11월 현재 한국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수소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차세대 산업에서도 한국은 선두 그룹에 있다. K-팝은 여전히 세계를 열락시키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 영화는 계속 국제영화제에 수상하고 있다. 2024년 1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5년 전망 특집에서 한국을 다뤘다. 한국은 다음 산업혁명에서도 선두에 설 것인가? 그들의 과거 기록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나라다. 1953년 한 외국 기자가 서울거리를 보며 말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100년이나 50년 만에 일어섰다. 그리고 7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다. 세계가 증명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천년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돼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건 교육, 속도, 완벽주의, 위기 극복 능력, 국민적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 6가지만 있으면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1953년부터 2024년까지 71년의 기록으로 국제 언론이 지켜본 대한민국의 이야기였다. 기억하세요. 기적은 없습니다. 전략과 실행일 뿐입니다.